국민의힘은 두 번째 경선 토론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토론장에 들어선 후보들이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속한 두 번째 조입니다. 입담으로 유명한 홍준표 후보, 청년들이 물어봐달라고 했다며 한 후보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 공방을 벌일 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탄핵에 찬성한 한 후보와 탄핵에 반대했던 나머지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 후보는 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 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나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19에서 20일 이틀간 A조, B조로 나뉘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 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 실질적 피해가 없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해 이 지경을 만들었다. 이철우 후보도 한 후보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냐라고 맞받았습니다. 4명 모두 자신들이 이재명 대항마라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양자택일.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같이 극복할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게 나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 일부 세력은 친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일 같은 곳에서 열린 1차 경선 A조 토론회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나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왜 계엄했나를 본다,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1일 아침 신문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토론회 소식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목소리로 국힘 대선 경선 후보들을 향해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윤늪에 빠져 태행정 모습뿐인 국민의힘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책임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도리지만 그런 후보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 논란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표를 얻겠다는 국리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믿을 수 없는 거짓말 후보, 당선돼도 대법원 판결로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일부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무너진 국정 시스템을 어떻게 되살리고 경제 안보 위기를 돌파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뿐이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에게 믿고 표 달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아직도 반탄신당, 한등판설 수렁에서 헤매는 국힘 경선사설에서 자기 당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나설 대표 주자를 뽑는 경선이지만 여전히 반탄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19, 20일 경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직한 나만이 거짓과 부패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비양심과 패륜의 나라를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한동훈 후보는 위험한 사람의 괴물 정권이 나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지율이 앞서는 상대의 당 후보 공격은 불가피하다지만 한때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반이 구호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진단 그리고 해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한동훈 후보인데요. 어떤 키워드입니까? 저도 사회 갈등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결국 한쪽에서는 계엄, 한쪽에서는 30번의 탄핵 시도로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인해 하게 된 선거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계엄에 관한 질문을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결국 계엄을 한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질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리죠. 이철우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지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것도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하는 거지.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그 다른 후보들 토론하실 때 또 아마 또 다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은 준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철우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키워드는 어떤 거죠? 저는 뭐 사회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네, 4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그 우리나라는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 공화국입니다. 갈등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홍 후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심각한 문제는 남북 대치에서 왔는 게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1월 19일 국회에서 연성사상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선이 효선이 사건, 강우병 사건
사드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반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뒤질 정도로 떠들었는데 그 뒤에 광우병 걸린 사람 봤습니까? 사드 제가 직접 했는데 직접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멀쩡한 사람이 저한테 그냥 쌍욕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 바뀝니다. 사상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에서 탄핵에 들어간 것도 사상전이 말려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내란이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란 속에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서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탄핵,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최대한 그거는 지켜라. 그래서 108명이나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들렁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조기 대선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자유우파가 괴멸됐습니다. 그게 장관을 여기 앉은 한 후보 아닙니까? 이재용 같은 사람이 말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지적사니까 지금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 투자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점점 떨어져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정도로 갑니다. 이게 사상전에 밀리는 겁니다. 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합에서 동서화합 포럼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가도 가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고 국회의원한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번 거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전에 대치도 해야 되고 이 선거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를 소선거, 중선거, 대선거로 바꿔야 됩니다. 5명 뽑을 때는 5명을 한꺼번에 뽑으면은 여러 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당 독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구제 바꿔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사상전이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 당이 자유우파가 늘 당합니다. 자유우파가. 좌파들은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대책을 못합니다. 대책을. 이 대책을 못해가지고 박근혜도 탄핵시키고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당만 쪼그라들고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이야. 그 때문에 가짜 뉴스 때문에 다 당한 건 아니냐 이야. 가짜 뉴스 때문에.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당하는데 그때는 칼춤을 춘 사람이 있고 하양연화락하고 그렇게 즐기던 사람이 우리 당 후보로 와 있다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권 수호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때 적폐청산의 10배가 더 되는 내란 청산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겨울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절대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갈등을 없애는데 우리 자체가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당이 전혀 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원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경우를 당하고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되니까 저는 내란몰이 이런 그 사상전에 말리 안 들도록 방첩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수처 그런 거 없애고 중앙방수청을 만들어서 사상전에 대비하는 고도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철 후보였습니다. 방첩 뭐 만드신 방첩청. 방첩청. 중앙방첩청.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네 번째 나경원 후보님은 어떤 키워드 선택하셨습니까? 저 홍준표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네요. 제가 사실은 이념 갈등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념 갈등을 통합해야 된다. 국민들께서 너무 싸우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념 갈등이 헌법 가치 안에의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논쟁하고 거기서 통합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친북 세력들의 이 헌법 가치를 뛰어넘는 그런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의 그 민주당 일부 세력은 저는 친북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권 뺐더니 이번에 공약이 방첩사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우리가 무슨 중도 확장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체제 전쟁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헌법 가치가 분명하고
법치, 상식, 헌법 가치가 딱 서야지 거기서 사회 통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민 통합 이전에 그러면 자, 그럼 우리 당의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되느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뭐 스펙트럼이 넓은 건 좋지만 이것도 역시 국민의 힘이 우리가 무슨 단순한 뭐 이것이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념 정당입니다. 가치 정당입니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패션 우파, 뭐 중도 확장 이러면 표 가져오는 줄 압니다. 그럼 좌파 정당 찍지 왜 우리 정당 찍습니까? 중도연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가치를 확실히 무장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보수 통합을 누가 잘할 수 있나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도 보수가 통합되어야지 중도로 나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선거를 이긴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후보님, 제가 보니까 이 경쟁력 조사,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보다 제가 한 7%포인트 더 우위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부울경 또는 TK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한동훈 후보는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 이제 뭐 아까 홍준표 후보님께서 국익 말씀하시지만 이런 가치가 바로 서야지 그다음 정말 국익을 기준으로 논의하자 이런 것이 시작된다. 그래서 헌법가치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철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인지전에 대해서 저는 사상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댓글이라든지 사이버, 이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댓글 국적 표기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국회에서 그냥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상전에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저는 사이버 사령부 격상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토론이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이 가능한 그런 당이죠. 다른 어떤 당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단일대우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키워드는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대로 한동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관련한 기초과학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대단히 그게 중요하죠. 제가 홍준표 선배님께 선배님께서 쓰신 그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다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서 저랑 굉장히 같은 방향이 많아서 좀 들어왔는데요. 특히 그럼 나한테 질문할 거 없겠네.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정책 토론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뭐 제가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로 이제 ABB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셨어요. 그때 얘기하신 것 중에서 CBDC 도입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디지털 커런시 관련해서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CBDC라는 것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정작 CBDC를 안 합니다.
대신 CBDC를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CBDC를 특히 게다가 원화 베이스의 CBDC를 강하게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그게 과연 실효적인 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는 발표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르는데 이병태 교수님이 아주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입니다. 이병태 교수님이 이거는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젊은 층으로부터 좀 반감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젊은 층으로부터 반감이 있고 중국에서 가장 지금 선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미국이 이제 중국이 CBDC 위안화를 하는 것을 좀 견제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화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 되면 다시 검토해봐도 될 문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위안화 스테이블 이 CBDC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의 특성상 그냥 한국으로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원화 베이스 CBDC를 우리가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원화 CBDC의 문제는 달러에만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플랜 B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홍 선배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트렌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데서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3년 단축 개헌하는 것을 찬성하는 수치가 62%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72%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 선배님께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2030년에 지선과 같이 대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대선 이 대통령 선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을 내거는 이유가 이 3년 자체가 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민주당에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당과 서로 대화하면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나는 2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년짜리 하려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장하는 것도 난 좀 난센스고 개헌은 미리 좀 하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양원제입니다. 예, 저도 그 같은 상원, 하원, 양원제를 이제 그다음 2028년도에 제가 해놓고 시간이 만료됐습니다. 2030년도에 대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5초만 더 5초만 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개헌이 성공할 수 없고 말씀하신 방향대로라면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후보가 크게 오늘 싸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던 기자분들의 실망하는 눈빛이 강력한데요.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좋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다음은 나경원 후보님 어떤 키워드입니까? 전 아까 이념, 댓글, 온라인 조작 이거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자, 4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지금 굉장히 이런 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조기 대선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 정치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도 됐는데요. 이 정치가 망가진 것,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의회 독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탄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뭐 줄탄핵하고 맨날 위헌적 입법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 당은 좀 잘했나 하면 우리 당은 또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하게끔 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발목 잡는데 일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도 또 같이 대통령을 압박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아까 인지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의 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도 이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정치 복원이 되고 그리고 이 국회랑도 잘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여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여의도하고 같이 가야지 의회 권력이 워낙 세졌기 때문에 의회를 잘 다뤄야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당도 잘 다뤄야 되고 또 우리 당을 하나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당의 게시판도 이게 인지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댓글 게시판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조사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그 결론 거의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결론 낸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하겠어요. 이 당사자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지난 이렇게 왜 조기 대선을 했느냐, 왜 이런 탄핵까지 이르게 되고 이렇게 했느냐를 보면 결국은 우리 의회 독재를 못 막아낸 것도 있지만 당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한 탓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가 잘 잡힌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45 프로젝트 제안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1% 높이고 그리고 소득 4만 불 시대 대통령 임기 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G5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핵심은 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구 부총리 신설하고 저출산 정책은 토탈 전략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사람이 필요한 것 어떻게 할 거냐. 미래성장펀드 얘기하고 우리 이 초격차 기술 말하는데요. 초격차 기술도 사람이 만듭니다. 중국의 천인계획 매칭 우리 배워와서 K 천인계획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학자들 돌아와서 초격차 기술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K 방산, K 원전 르네상스 만들겠습니다. 나경원이 이 145 프로젝트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정말 성장 잠재력 다시 뛰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 이 시드머니라도 만들게 하는 재테크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조금 더 제도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일종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혁신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의 조별 주제 토론 2라운드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번 라운드의 끝 마지막 순서 홍준표 후보님. 예. 키워드는 후보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예. 우선 나경원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을 참 2번이나 당했는데 참 억울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심경이? 명태균 사건을 제가 2번 당했죠. 그렇죠. 네. 우리 당의 이상한 여론조사로 제가 2번 당했는데요. 사실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좀 털어보시려고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할 때마다 룰을 바꿔요. 우리 당 이번 1차 예선도요. 5대5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고만하고 됐고. 그다음 우리 이철우 후보님한테 고맙습니다.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선하는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를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님 시간이 이제 만료됐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 치열했던 공통 주제 토론 그리고 조별 주제 토론 1라운드, 2라운드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상 없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습 게임 한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후보님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하나, 둘, 셋 외치면 팻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이건 우리 후보자님들의 순발력과 결단력을 검증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바로 고르기 어렵다 하시더라도 바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홍준표 후보님은 절반만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하나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둘 다 싫어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한 이유도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후보님들이 선택한 이유 들어볼 건데요. 먼저 한동훈 후보님부터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으신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사는 게 낫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둘 다 싫으신 홍준표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나? 예. 둘 다 싫다니까요. 그럼 둘 다 싫어서 왜 싫은지. 왜 둘 다 싫은지.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싫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고 싶으신 나경원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철호 후보님의 답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들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분 후보자님들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본 게임에서도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무조건 하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홍준표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둘 다 하기 싫어. 네, 국민들이 하나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이 없어. 알겠습니다. 둘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님 30초 내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입원이신 분은 이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변호를 하실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님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난 둘 다 하기 싫어요. 예, 일치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님 30초 내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답변하기 싫지만 그래도 저 검사 사칭범은 사람 속이는 건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요새도 뭐 이쁜 옷 입고 나와서 성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한테 한마디 합니다. 성장 얘기할 거면 반도체 특별법이나 통과시켜라고. 민노총 눈치 보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장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결기에 찬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번은 뭐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2번은 조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둘 다 필요 없지만 한 사람은 깜빵에 가 있으니까 변호사로도 쓸 수가 없잖아요. 수임해도. 그러니까 둘 중에 꼭 한 사람 써라 하면은 한 사람 깜빵에 있는 사람 쓰면은 못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2번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한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둘 중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1번 민생 물가 챙기기, 2번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모든 후보님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를 선택하셨는데요. 먼저 한동훈 후보님, 왜 회동하고 싶으신지 30초 내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도 돌아가며 물어야 되지. 그거 계속 그거부터 물어야 돼. 네, 아까 토론 먼저 하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요 이철우 후보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공평하게 봐야 되지. 먼저 하십시오. 왜 이 트럼프를 들었느냐. 물가는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트럼프는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바로 해결해야지.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가면 바로 트럼프 에이펙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푸틴 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당연히 다음 개최국에서 에이펙 오는 거고 혹시 김정은하고 그 사이 사이가 좋으면은 하노이 빅딜 실패했는 거 여기서 경주 빅딜 만들면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평화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 되면은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는 건 틀림 노벨 평화상. 그러면 트럼프도 인간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화상을 굉장히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또 트럼프가 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자지구 개발하는데 우리 DMZ 비무장지대 개발하면은 대한민국 주식값이 한 5배 올라갑니다. 우리 국민을 부자 만들 수 있고 또 남북한 통일이 되면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G2까지 가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김정은도 좋고 그런 제도로 가겠다. 그래서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밸런스 게임과 토론의 순서는 저희가 모두 본 토론의 순서와 밸런스 게임 발언 및 답변 순서 모두 조율해서 공평하게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도 답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나경원 후보님 30초 내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외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먼저 만나는 것이 민생 물가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님의 답변 30초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한미 현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흔드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것인가.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님의 답변 30초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만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사람 만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이거고요. 목표는 민생과 물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답변 전부 다 들어봤는데요. 모든 질문에 진정성 있게, 흥미롭게, 유쾌하게 답변해주신 모든 후보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에서 함께 준비한 밸런스 게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 MC 남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국민의힘 AI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저도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AI 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정부의 위원장을 모시고 그냥 말로만 하는 정말 말 듣기만 좋은 그런 거짓말일 따름입니다.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